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스포츠 과학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션 사회를 맡은 제27대 한국체육학회 총무이사 경희대학교 김태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세션은 한국체육학회에서 구성한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강원 2024 청소년 올림픽 개최에 앞서서 스포츠 분야의 과학적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953년 창립된 이래 대한민국 체육계의 학술 부분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한국체육학회 제27대 회장이신 김도균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화의 도시 그리고 올림픽의 유산을 간직한 평창에서 이러한 평화 포럼을 통해서 저희 학회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한왕기 군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창은 올림픽을 넘어서 평화의 도시로 또 미래의 도시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2024년도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스포츠와 관련된 과학과 기술을 주제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 이러한 포럼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포츠는 과거의 힘과 노력과 기술만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과학이 들어가야 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스포츠 과학에 대한 중요성과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는 평창이 더욱더 올림픽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포럼에 한국체육학회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도균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비전과 군민이 주인되는 평창,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평창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한왕기 평창 군수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창 군수입니다. 평창 평화 포럼에서 스포츠와 평화 세션을 마련해 주신 김도균 한국체육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연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함으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스포츠계에 남긴 성과 중 하나는 세계 최초로 5 시대의 문을 연 첨단 ICT 올림픽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스포츠 과학기술 선진화라는 자랑스러운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여 2022년 평창국제청소년 동계대회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는 물론이고 동계 스포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평창 평화 포럼을 통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논의하는 등 평창군은 평창 올림픽이 남긴 평화의 감동과 영광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 중심 도시이며 레저 스포츠 휴양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평창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평창에서 갖는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평화 중심의 도시 평창군을 이끌고 계신 한항희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2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2부 발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스포츠과학 그리고 슈퍼맨을 발제해 주실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신 김태동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런 영광에 다시 재현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한한기 교수님과 계셔서 제가 부담 많이 느끼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좀 받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과학이라는 부분은 언제서부터 좀 태동이 됐을까? 제가 한 70년대에 운동했던 선수들 좀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열심히만 뛰면은 육상 선수 같은 경우 열심히만 뛰면은 기록이 단축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역량이라든지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열심히만 하면은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경쟁과 유의성을 가진 신체 운동, 경계 총칭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깅도 하고요, 놀이도 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유의도 좀 즐기고, 뭐 래프팅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스포츠, 레저,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죠. 승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규칙을 준수하려면 파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오락적 기능도 있죠.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지 아시겠죠? 월드컵. 이럴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뭐 직접 참여는 안 하더라도 참여하면서 어떤 기분 전환이라든지 오락적 기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통합적인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스포츠를 통해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욕구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욕구불만들이 굉장히 이제 분출을 좀 해야 되는데 사회가 또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평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산악이라든지 이런 임도나 이런 등산이라든지 트레킹 같은 거를 좀 하시는 것도 한번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의 기능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꼭 국제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전국체전 하다못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 도민체전만 보더라도 지역 간의 어떤 순위 경쟁에 이제 몰입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 타 시군, 타 국가보다는 우월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승리 지상주의가 좀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 스포츠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인간 상실이 되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생깁니다. 스포츠에서 이제 통제적 기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스포츠 상업주의에 침투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올림픽의 그 상업적인 부분은 우리 김정 교수님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LA 올림픽이죠. 84년도에 개최된 그 LA 올림픽 때부터 스포츠 스폰서십이 이제 가미가 됩니다. 올림픽 스포츠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도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을 보여줬지만 여기 폭력과 공격성의 주장도 좀 대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역기능보다는 승기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창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비춰서 와서 기분도 전환하시고 이러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스포츠 과학은 그럼 결국 뭐냐?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기록 자체면으로 보면
지금 과학적으로 훈련했던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저조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스포츠 과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과학을 하죠. 결국 이제 우리가 농구 같은 경우 농구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클 조단이 쭉 날아가면서 이렇게 덩크슛 넣는 에어 조단, 나이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농구 같은 거 그런 거죠. 어차피 이제 운동이라는 거, 스포츠라는 거는 경기력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비, 연구가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연구에 맞춰서 신체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학적인 분석 없이는 신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평창 동계일 때 보면 다른 데보다는 이제 신기록이 좀 많이 나온 편이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점점점 아마 스포츠를 통한 과학을 통해서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슬로건에 맞춰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스포츠 과학이 필요하다. 결국은 스포츠는 제가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스포츠는 결국은 과학이래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용어도 사실 우리 강원도의 어떤 사투리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스포츠에 적용시킬 상황들이 많이 도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스포츠 과학 밀착은 사실 우리가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력 이 부분을 이제 국위선양하고도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이 연관이 됐죠. 그런 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유치한 그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에서 하위권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위권에 머무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했던 게 예전에 스포츠 과학 연구원이죠. 그게 이제 태동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을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조금 태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당시에는 이제 결국 이제 스포츠의 경기력에는 답은 현장에 있다. 이 현장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어떤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 과학 연구소가 이제 좀 태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이제 대한체육회 자체는 국제적인 대회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파견하거나 이렇게 선수 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과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도입을 시킬 것인지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김연의 점프라든지 양악선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스포츠 과학도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송재호 박사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역학, 체육 역학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런 역학적인 분석에서 그냥 각도 이 정도만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해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뭐 각도, 뭐 근력, 뭐 이런 부분들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위해서는 어떻게 선수들한테 진행을 할 건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심리적을 과학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자 양궁 올림픽에서 8연패 달성했다는 이제 기사를 제가 좀 싣고 있는데요. 이 사실 선수들이 개인이 2연패기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올림픽에서 8연패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이제 큰 성과죠.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 양궁 같은 경우는 사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궁 같은 경우 관역을 놓고 뭐 풍속 20, 30 이런 게 맞춰갖고 연습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도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센터장 김태현 센터장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지역입니다. 이게 지역적인 지역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데 사실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저희가 저는 이제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
우리나라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결국은 뭐냐면 국가대표 선수 위주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연구원이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시켜서 이 사람들이 성인 선수로 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단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단계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들은 뭐냐면 유소년서부터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인 게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볼 때는 지도자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은 몇 년 동안 성적이 만약에 입상을 못하게 선수들이 입상을 못하게 되면 지도자가 파면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봤을 때는 유소년일 때는 유소년에 맞는 어떤 트레이닝 방법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때는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일 때는 성인, 그다음에 약간 20대 후반, 중반 이렇게 그다음에 성별로도 여성이 했을 때나 남성이 했을 때나 이 어떻게 이제 경기를 훈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전까지는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포츠 체육관연구원이 이제 설립이 되고 조성이 되면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다음에 뭐 월드컵,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아시안 게임 또 많이 했잖아요.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스포츠 과학이라는 부분이 점점점 도입이 되죠. 결국 뭐냐면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그냥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운동 훈련 방법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운동을 시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점차적인 점진성에 의한 어떤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러는 것이 결론은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대한체육회입니다. 한 67개 정도의 어떤 그 육성 종목 단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2015년도서부터 이제 지역 스포츠 거점 센터가 이제 만들어졌지만 사실 지금 현재 작년 2020년 현재까지 11개입니다. 아직도 이제 6개 정도가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것도 또 더 세밀하게 갈 필요가 있다. 지역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 자체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뭐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한 사람 자녀 뭐 1인 가족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스파르타식이 아닌 과학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이런 스포츠 과학과 접목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아니가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는 그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사실 뭐 엘리트 부분이 아니라 생활체육에도 접목시켜서 스포츠의 참여 기반을 점점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이 꼭 일반적인 엘리트 선수들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맞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거기서 유소년들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우수선수 발굴돼서 도 단위로 시 단위로 도 단위로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거죠. 뭐. 지금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뭐냐면 근섬유라든지 근원섬유라든지 생리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그 근육이 어느 정도의 각도를 맞춰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제가 영상 한참 좀 뒤져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허재를 슈퍼맨으로 만든 80년대 스포츠 과학 클래스 만복입니다. 만복이.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IT를 접목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만보기로 측정을 했었나 봐요. 네, 22마일을 뛰었네요. 키로수는 35.6km 뛰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스포츠와 과학이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다 몸에다 부착시켜서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호날두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키 큰 선수보다 점프력이라든지 순발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탁월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호날두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일반적인 선수랑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사람한테 선수한테 직접적으로 스폰이 붙고 그 스폰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사 제품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을 계속 접목시키는 거죠. 이 사람 호날두라든지 세계적인 선수들 그다음에 뭐 옛날에 우사인 볼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는 신발 스파이크라든지 축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특별 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선수를 통한 부분에서 과학적인 부분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우리 유승민 위원장님도 계신데 사실 라켓 우리는 보통 보면 라켓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특수 라켓을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탁구는 잘 못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미란 선수가 있는데요. 이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보시게 되면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왼쪽 어깨가 길어서 승모근이 과부하 걸린다라서 이런 부분에서 보조 근육 단련 맞춤 훈련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래서 이제 금메달을 땄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뛰거나 했을 때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학에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그 책자에게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주요 선진국의 동계 스포츠 장기 개발 사례인데요. 동계 올림픽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동계 쪽만 좀 갖고 왔는데 결국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우리나라도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스키 점프 나고야 올림픽 때 스키 점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단체전 그 우승을 했는데 개인전 안 되고 단체전 우승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들 자체로 약 한 20m 정도의 어떤 풍동, 바람에 의한 그런 데서 풍동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하면서 허공에 떴을 때 그런 자세라든지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할지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무사히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11자, V자 이런 부분에서 다 바람의 각도, 지금 시속이 풍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자기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연구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스포츠 과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경기력 0.001초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세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자세, 그다음에 뭐 각도, 그러니까 이제 점프할 때 이제 처음 스타트해서 점프할 때 각도 이런 거 다 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이지만 사실 가상적인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양궁이라든지 사격, 그다음에 스키 점프, 육상, 허들 막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IT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가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요. 이런 봅슬레이죠.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이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이제 요 자체 스케이트 요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뭐 각도 다 재서 자기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파워가 어느 쪽으로 밀리는지, 그다음에 코너링을 돌 때는 어느 쪽에 지금 근력의 힘이 모자른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장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장비와 연구 이런 거는 결국 이제 과학하고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상적인 스타트 자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결국 이제 보시면 빙상여제 이상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제 100m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초반에는 100m 기록이 10초 29였었는데 2014년도 4년도에는 0.1초 19 정도를 땡긴 거죠. 굉장히 이제 육상이라든지 뭐 어떤 뭐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0.1초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과학적인 부분이 맞을 것 같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과학, 그다음에 공학, 그다음에 의학, 그다음에 수학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만드는 스포츠 과학 거점 센터가 꼭 일반적인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만 저도 이제 스포츠 학자지만
스포츠에 관련된 학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학, 그다음에 수학 이런 부분들하고 다 융복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결국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기력도 향상시키고 일반 국민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좀 확대시킬 수 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타 학문과의 융합적인 융복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 딱 맞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일단 나중에 또 다시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발제를 해주신 김태동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인데 이 토론은 좌장을 한국체육학회 회장으로 계신 김도균 회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앞서 소개한 김도균 교수입니다. 앞서 김태동 박사님과 김태환 박사님께서 이런 이제는 스포츠의 과학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전남에서 스포츠 과학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기타 인력과 더불어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각각 한 주제마다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7분 정도로 7분 이내로 지정된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민정 교수님께서 이러한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스포츠과학센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민정입니다.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스포츠 과학화가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내용의 김태동 실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스포츠 과학화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의 과학화가 스포츠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스포츠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포츠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일 겁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근대 스포츠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스포츠 과학은 초창기 주로 일반인의 체력과 건강 개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 이론적 연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각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응용 연구 영역도 활발히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방법의 개발, 연구 및 의료를 위한 신소재의 발명 등이 기록의 향상을 가져왔고 2021년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빠르게 발전되는 ICT의 스포츠계 적용은 프로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계 그리고 국민 스포츠에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측의 기술의 발달로 피니시 라인에서 초당 1만 장의 사진을 찍어서 순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무조건 달리거나 무게를 높여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최고였던 과거의 훈련 방법과는 달리 훈련 방법의 과학 기술이 접목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동학의 올림픽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전문적인 선수 육성 체계를 통한 우수 선수의 배출과 그리고 스포츠 과학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스포츠의 과학적 지원은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국민 체육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과학적인 운동 모형 개발과 새로운 지식 그리고 혁신의 적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체육 과학 연계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는 물론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과학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태환 센터장님께서도 발제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스포츠 과학의 적용을 통한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의 준정부기관인 스포츠과학센터를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관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첨단 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사업은 정부 보조금 총 100억 원 이내 연간 20억이라는 큰 돈의 투자가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하계 종목에서는 축구, 그리고 동계 종목에서는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 도입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인재 육성, 더 나아가 저변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과학기술과 스포츠 종목 융합을 위한 연구소 및 정책 운영은 해외에서도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올림픽위원회 USOC 내에 스포츠 퍼포먼스 디비전을 두어서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을 관찰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도자들에게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퍼포먼스 디비전의 하위 부서인 운동 능력 향상팀은 USOC 내 모든 부서와는 물론이거니와 NGB, 즉 USOC 산하 경기 연맹과 협회와 연계해서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경기력 분석, 훈련과 경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이한 점은 국가 차원의 스포츠 과학 연구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스포츠 과학 연구 활동이 스포츠 용품 업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게토레이 스포츠 사이언스 인스티튜트 또는 나이키 스포츠 리서치 랩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접한 기사에서 게토레이 스포츠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에서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피부 피로도 측정 패치를 개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땀 속에 있는 코티졸 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디하이드레이션, 탈수가 얼만큼 진행되었는지를 봄으로써 운동선수들의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현재 미 공군 연구소에서 올 초에 상반기 실용화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훈련한 선수들에게 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산학 협력에 의해서 스포츠 과학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한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면 스포츠 관광 청년 정책부 산하기관에서 두 곳의 연구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범러시아 스포츠 과학 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올림픽 참가 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앞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스포츠 영재 양성을 위한 연구들, 그리고 시차와 기후 변화에 따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소인 산테페르크부르크 스포츠 과학연구소에서는 앞서 했던 연구소에서의 전문 체육이나 생활 체육과는 별개로 장애인 체육,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공학, 컴퓨터, 과학, 동계 수상 종목 트레이닝의 기술 위주의 연구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에서도 두 곳의 연구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독일 연방체육과학연구소 BISP의 과학상담팀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문서화해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표 선수를 위한 스포츠 과학 연구 계획 수립, 그리고 특히 꿈나무 선수 발굴과 육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스포츠 과학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매년 국가가 그 연구 지원금을 증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연구소인 응용 트레이닝 연구소 IAT는 다양한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지도자와 상담자 시스템을 운영을 하여서 각 종목의 지도자가 연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서 경기력 향상과 전문체육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 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연구원 종목 담당자와 유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4차 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효율적인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선수 육성 정책과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아울러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전문적 산학 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스포츠의 과학화가 스포츠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스포츠 산업의 발전이 바로 곧 국가의 스포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발전은 스포츠 과학에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 및 지방단체의 선수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은 세계적 우수 선수 배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스포츠 산업과 융합하여서 선진 스포츠 국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그리고 과기부, 교육부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스포츠 과학센터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내용 중에 꿈나무, 즉 영재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강원발전연구소에서 강원도 체육 영재들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토론자가 해주신 발제자의 대답은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후에 대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자인 김태동 박사님에 대한 내용으로 스포츠 과학의 방향성을 다시 묻다, 편리미엄과 기술 도핑이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입니다. 가슴이 떨리네요. 평창에 다시 오게 돼서.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저는 이런 분위기 잘 못 견디는데 오늘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발제 선택한 주제는 스포츠 과학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지금 발제자분하고 우리 토론자분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염려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스포츠 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정체성 자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스포츠 과학이 저희들은 대두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에 대한 스포츠를 많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급격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도 이제 프로리가가 출범을 했고 또 저희들이 바둑이나 이런 또 체스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스포츠로 인정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학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범위가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작년에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편리미엄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은 비대면상에서 홈트 유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VR이나 MR 등으로 인해서 스포츠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정작 스포츠 본질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체력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요구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다른 영향에 의해서 실내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간단한 스포츠 오락에 대한 부분들이 스포츠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증강현실이나 저희들이 EMS,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EMS 등을 통해서 이 과학에 대한 첨단화가 저희들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본질적인 신체 활동을 저해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과학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또 시급한 문제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과학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두되고 있는 기술들 도핑 중에 여러 가지 도핑들이 있죠. 우리 약물 도핑도 있고 기술 도핑이 이제 대단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 마라톤에서도 이제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이슈화됐고, 특히 이제 우리 수영복, 박태환 선수가 입었던 전신 수영복 등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록을 앞당길 수 있지만은 선수 경기력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 같이 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올림픽이나 또 저희들 학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을 때 스포츠에 대한 본질이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기술만을 도입하는 그런 과학센터나 지역센터는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센터에 대한 과학센터에 대한 방향성은 정확히 스포츠에 대한 가치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에 입각해서 센터에 대한 설립 취지를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R&D,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융복합 기술이죠. 이미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돼 있고 그 개발을 생활체육인들이나 전문체육인들한테도 어떻게 융복합으로 적용하느냐에 대한 지역에서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의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에 대한 방향성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지역에서는 체육회, 지자체 체육회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정조직 그리고 조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은 갈등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 대한 효율성들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는 지금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지역으로 안배하는 게 낫느냐 종목으로 안배하는 게 낫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센터가 전체적으로 각 종목들을 다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수영이면 수영, 지금 동계 종목이면 동계 종목. 그래서 동계 종목에 필요한 과학센터가 필요하고 수영에 필요한 종목별로 필요한 과학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목별로 필요한 센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방향성과 더불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보급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센터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에 대한 개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은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부분들이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군수님도 계시는데 평창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인프라가 있죠. 저는 평창 오면 가슴이 떨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많이 납니다. 근데 과학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과학과 비즈니스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과학센터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남희 교수님께서는 스포츠의 본질에 입각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러한 스포츠 과학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역이냐 종목이냐 또 시민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태환 센터장님의 지역 스포츠 센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숭실대학교의 심성섭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의 심성섭 교수입니다. 평창올림픽 3년 전에 그 함성과 한호, 전 세계의 평화의 재전 그런 느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이곳에 방문하는데 아주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벅찬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글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승리는 습관이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또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마 또 흔하게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아마 등산하는 분들이 좀 서로 약속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승리는 습관이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바로 오늘의 이 주제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 중에 서울에 위치한 서울시 체육회에 위치한 서울 스포츠 과학 지원센터의 벽면에 적혀 있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제가 서울시 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으로 한 20년 봉사하면서 쉽게 이 센터를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유심히 다시 한번 가서 지난주에 가서 봤는데 매번 이렇게 좀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들어가는 순간 선수들이라면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이 문구 하나만 보더라도 막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막 생겨나는 그러한 글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이 주제 발표의 내용을 좀 현장에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해서 직접 센터장하고 한 2시간 정도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의 성공의 관건은 결국에는 많은 선수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정말로 경기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에 과연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조금 저는 지금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다소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러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논리와 원칙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우리 국가에서 복지 제도를 위반하고 또 실제 그 복지 제도와 정책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러한 제도와 정책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좀 실천 원칙을 보통 쓰지요. 하나는 보편주의적 원칙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죠. 이 보편주의 원칙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국가가 만든 복지 제도와 정책을 수혜 대상자로 삼아서 전체 국민이 다 이거를 혜택을 받게 되죠. 또 하나는 반대 개념으로 셀렉티비즘이라고 하는 선별주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일반적인 제도와 정책을 보통의 방법으로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소외되는 그룹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외 양상을 가진 그룹들에게는 보다 더 정확한 또 소외 양상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제도와 정책이 실천 방법으로 동원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가 과연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운동선수 각 지역마다 분포해 있는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과연 스포츠 과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면 그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도저히 여기까지는 불가능하다. 1년에 1,400명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처방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 센터를 가봤더니 작년에 1,400명 중에 340명 정도밖에 안 돼서 30% 조금 넘는 정도의 인원을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보편주의 원칙을 가지고 이 제도와 이 정책을 운동선수에게 서비스한다고 하면은 다소 뭔가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과연 이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의 특성화 또는 차별화는 필요한가입니다.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제 결론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밀착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나름 논리적인 그 목표 안에는 분명히 특화 종목 선정이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도 전혀 사실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특성화 전략을 갖는다면 조금 전에 한남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분명히 차별화된 그런 종목 선정이 특화 종목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올림픽에서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육상, 수영, 체조의 지난 리우올림픽의 111개의 메달입니다. 30% 넘는 종목이 육상, 수영, 체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육상에 두 개 여태 지금까지, 수영은 박태환 선수 혼자 4개, 그나마 체조는 좀 많습니다. 체조는 9개.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 사례를 보니까 육상, 수영, 체조 선수들이 서울 센터에 방문해서 측정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특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종목의 특성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 내용 중에 스포츠 과학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소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선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과학 교실 지원을 하자. 그래서 정말로 은퇴 선수들이 직접 와서 멘토링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 시스템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선수 생활하면서 오는 고충이나 슬럼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도 사실 이 스포츠 과학 교실에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실업 선수라든가 연령이 높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운동 역학의 정보라든가 운동 영양학 또는 부상 방지나 재활 트레이닝 또는 컨디션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체 선수들의 스포츠 인권이나 윤리 교육 강화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스포츠 과학 교실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두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 등록 선수 인원이 17,288명입니다. 경기도 24,000여 명입니다. 1년에 14,000명을 다 측정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서울의 경우 15,000명 이상, 경기도는 22,000명 이상이 이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사실 어차피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정말로 한남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는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 많은 경기장 시설,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동계 종목에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 과학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육상, 수영, 체조라고 기초 종목 말씀드렸는데 지난 2019년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치른 강주의 경우 거기는 또 수영의 어떤 메카로서 각종 시설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럼 여기는 수영 종목을 좀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돼야지. 지금의 제도와 방법으로는 연구원들 4명 내지 6명 있는데요, 1년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그 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만 해도 거의 자신의 개인 사생활은 거의 없을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과학 지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분명히 수립해서 전체 지금 11개 센터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능 발전 이해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좀 차별화된 특성화된 그러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그것을 정부에 또는 우리 체육회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많은 내용들은 제가 자료집에 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 교수님은 성공의 관건은 센터의 경기력 향상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지역에 맞는 특성화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임충훈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요점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토론 주제가 어쨌든 해답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발전 방향성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토론자 세 분께서 이미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 제목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스포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스포츠 과학센터 발전 방향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러한 스포츠 과학센터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의 이 과학기술의 접목이라는 부분을 70년, 80년, 90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선수 측정 및 퍼포먼스 중심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확립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뭐 AI건 빅데이터건 여러 가지의 새로운 데이터 중심의 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그 퍼포먼스 인핸스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 과학센터,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에서도 이를 접목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 하나의 크게 변화되고 있는 스포츠 환경 변화가 이제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이제 생활체육으로의 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조금 이루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올림픽 그 국제 경기에서의 큰 성과들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의 다양화, 뭐 그리고 한류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뭐 영화 산업, 이런 산업들이 발전되면서 또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러한 본연의 가치에 대한 재설정 및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원에서 저는 크게 4가지의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산학년의 연계 강화입니다. 항상 이것은 강조가 많이 되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현재도 많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과학센터가 갖고 있는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장비들과 인력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 스포츠 센터, 특히 거점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과 이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와의 이런 연계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러한 더 발전적인 이러한 연계가 조금 제한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학년 간의 연계 강화, 특히 그 민간 차원에서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남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브랜딩이든 마케팅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역도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는 관심이 있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재도 그 과학센터가 갖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 중심의 이런 그 접근 방식에서 이제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의 조금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뭐 훈련 알고리즘 개발, 아니면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전력 팀을 위한 전력 AI 팀,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AI 스포츠 메디컬 관리 체계, 뭐 코칭 및 퍼포먼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실제로는 일반인들조차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본인의 기량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뭐 애플 워치라든지 이러한 갤럭시 관련된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해서도 일반인들조차도 이렇게 스스로의 퍼포먼스를 모니터하고 개선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접목이 돼서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이 측정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발전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트 선수 중심에서 이제 생활체육으로의 이 서비스 확장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클럽, 그다음에 동호인에서의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실제로는 선수 육성으로까지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뭐 모든 토론자분들께서 얘기했지만 지역 특성화, 종목 특성화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동계 종목 중심, 아니면 하계 종목 중심,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유선열 프로그램 개발,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마련, 통합정원보 시스템 구축, 뭐 클럽 시스템 및 학교 운동부와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운태 선수 및 감독, 코치, 기량 강화, 재활, 보건, 의료 시스템, 뭐 종합 시스템, 컨디셔닝 등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영역들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기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재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충훈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접목에서 새로운 데이터 중심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4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청자들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질문 내용들에 보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 포럼을 좀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조금 발제자와 또 토론자들께서 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인 육성뿐만 아니라 체육의 대중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 과학의 발전이 생활체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과 지역에 대한 접근의 내용이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종목이 중요하다는 이런 내용도 보내주셨고 또 스포츠 과학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도 좀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한 분은 또 스포츠 과학은 반도핑 분야에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례나 이를 예방할 제도 같은 것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4분께서 발제에 대한 토론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토론하신 분들이 질문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태동 박사님께서는 영재 육성이 강원도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짤막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 김태한 센터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분 이내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정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꿈나무 선수 유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정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앞으로 이런 스포츠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체육에서 갖고 갈 것인지 이런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강원도가 이제 지역 스포츠 거점 센터를 유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체육회랑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이제 유소년들이 성인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시키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거는 아마 계속 고민을 할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활체육하고의 어떤 연계도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맨 처음에 발표할 때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스포츠로 연계가 돼서 이런 사람들이 꿈나무로 발굴돼서 육성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금방 전에 인재 육성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강원센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과학센터가 되기 위한 기반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을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2번째는 얼마만큼 우리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 첫 번째는 사실 군수님도 계시지만 돈입니다. 돈이 가장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그 인원들이 잘 해주는 거를 항상 믿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워보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 이 평창 같은 경우는 동계 종목 관련해서 특화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재 육성할 수 있는 어느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분의 토론자께서 1분씩만 좀 해주시고 아마 이러한 주제는 평창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군수님께서 좀 와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만 군수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을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이내로 짧게 우리 김민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스포츠 과학 발전에 있어 생활체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의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예를 들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같이 주관하여서요. 디지털 뉴딜 5G 기반으로 MEC 도입 선도 사업이라는 걸 실행하였습니다. 이때 KT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비대면 코칭 소프트웨어가 실시가 되면서 현재 수원시에 있는 광교 웰빙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곳의 체육센터에 그 미국에 있는 미러라는 실제로 비대면이 되고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들어와서 8개의 미러가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비대면이 되는 또는 AR과 VR, IoT와 같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개발되어가는 체육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생활체육 전반에 보급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분명하고요. 특히 저는 이 평창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평창군은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중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학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강구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창군 그리고 앞으로 한국 동계 스포츠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토론 중에 다 못 드린 말씀 내용 중이 있어서 전국에 현재 국민체력 100 사업이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중에 6개 지역 서울, 대구, 인천 이런 지역에서는 이동형 측정 시스템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개의 전국 국민체력 100 사업과 연계하고 또 엘리트 선수 위주의 과학 시스템인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 만약에 나중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생활체육 일반 대중들을 위한 그러한 스포츠 과학 지원도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분명히 소외되는 종목 또는 심지어는 어떤 특정 종목의 지도자는 시간 뺏긴다, 뭐하러 거기 가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측정을 받느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심지어는 표현하는 그러한 지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인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엘리트 선수에 있어서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국민체력 100과 그리고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 현재 11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까지 작년도 4개소, 이제 올해 5개소에서 19개소가 정상적으로 개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전체 17개 시도에 적어도 하나씩 다 뿌리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합관리 시스템을 혹시라도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체력 100 사업과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가 합동으로 뭔가 생활체육,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뭐 지역사회 통합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 국위 선양, 뭐 국민 행복, 복지, 건강 등의 다양한 역할들을 그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에서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확장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운영의 묘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별성, 각 지역마다의 차별성을 좀 고민하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1시간 30분 동안 지역 스포츠센터, 과학센터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수님의 큰 의지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평창이 세계적인 평화의 도시 그리고 올림픽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준비한 포럼을 마치고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스포츠 과학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열띤 토론을 한 소중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우리 스포츠 전문가들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신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한왕기 평창 군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